올해 42이 된 딸이 있다. 지인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한다. 얼굴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왜 아직 혼자냐고. 틀린 말이 아니다.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에 안정된 직장까지 갖춘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딸이다. 그런데 40이 넘도록 혼자다. 딸의 혼사 얘기를 어디 가서 함부로 꺼냈다가 일이 꼬일까봐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속만 끓이고 있다. 원인은 안다. 눈이 너무 높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눈높이를 키운 건 나인 것 같아 후회가 크다. 딸이 20대 한창 예쁠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상대방 집안과 직장, 재산을 꼼꼼히 물었다. 그런데 딸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내 질문에는 답하지도 않고 서로 아끼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나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래도 딸이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하자 몰래 상대 남자를 알아봤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다. 나는 강하게 반대했다. 딸은 계속 반대하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지지 않으려고 그런 집에 시집 가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받아쳤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딸은 결국 그 남자와 헤어졌고 그 이후로 연애를 하지 않았다. 소개 자리는 계속 들어왔다. 중소도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딸보다 4살 많고 자기 소유 아파트도 있다고 했다. 겨우 설득해서 한번 만나보게 했더니 밥 먹을 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 다음엔 키 크고 훤칠한 개인 사업가를 소개받았다. 딸도 처음엔 관심을 보였는데 막상 만나고 나서는 남자가 너무 곱상하게 생겨서 불안하다며 거절했다. 예쁘게 생겼다는 게 이유가 되는 시대가 된 건지 기가 막혔다. 결국 참다 못해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딸은 태연하게 말했다. 남자를 안 만나겠다는 거라고. 엄마가 먼저 평생 혼자 살라고 했지 않냐고. 그냥 부모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뒤로 소개 자리는 계속 들어왔지만 딸은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하기 시작했다. 나도 더 이상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끔 딸이 나를 헷갈리게 한다. 홈쇼핑에서 냄비를 고르다 보면 딸이 옆에서 예쁘다며 자기가 사주겠다고 한다. 대신 자기 시집 갈 때 더 좋은 걸로 해달라면서. 반가운 마음에 언제 갈 거냐고 물으면 때 되면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기약도 없고 계획도 없는 말이다. 먼저 결혼한 아들 내외가 오면 딸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이 좋냐고 물으면 딸은 말이 잘 통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진중하면서 외모는 하정우처럼 훤칠하고 남자다워야 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42 나이에 그 대답이 나온다면 사실상 시집 안 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 아닐까. 딸아, 제발 현실적인 눈으로 남자를 한 번만 만나보고 그런 소리를 해라. 2번째 사연. 설 연휴를 몇 주 앞두고 틈이 날 때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동료 선생님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내내 선생님들은 재작년 캄보디아에서 함께했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 덕분에 여행 내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며 올해는 왜 모시고 오지 않았냐고 다들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인사 대신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는 선생님들의 물음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새 1년 8개월이 지났다. 시골집에 가면
아직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 왔냐며 반겨주실 것 같고 전화벨이 울리면 장손이 보고 싶다며 손자에게 장난스럽게 전화하시던 아버지가 기다려진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에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아버지가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렇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아내는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필요한 것은 없는지, 미리 챙겨드릴 것은 없는지 전화로 부산스럽게 챙겼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안 계신 첫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지 걱정되어 저녁은 드셨냐는 짧은 인사를 건네는데도 가슴이 무겁고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된장국을 바글바글 끓여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다. 오는 길에 운전 조심하고 힘들게 번 돈으로 이것저것 사오지 말고 그냥 오라고 당부하시더니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며 인사도 채 마치기 전에 전화를 끊으셨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도 잠시 내려놓았던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 다음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겨 시골집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보일러 방 대신 별채의 작은 방에서 아궁이 불기에 의지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까고 계셨다. 우리 세 식구가 짐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자식들 마음까지 아프게 할까봐 절대 눈물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명절이 다가오니 며칠 전부터 일하다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았고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시기 적적하니 함께 지내자는 아내의 권유를 씩씩하게 물리쳤던 어머니였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정말 강한 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인들이 어머니 안부를 물으면 우리 어머니는 강한 분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곤 했다. 퇴근길에 안부 전화를 드리면 오늘은 호박죽을 끓여 먹었다거나 배추전을 부쳐 먹었다고 하셔서 혼자 계셔도 잘 드신다며 혼자 웃고 전화를 끊었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제와 생각하니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무리 맛난 음식도 혼자 먹는 밥상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지셨을까. 가슴 한켠이 저렸다. 그날 밤 평소라면 건너방에 이부자리를 폈겠지만 4명이 누우면 몸 하나 돌리기 빠듯한 별채방에 땔감을 가득 넣고 나란히 누웠다. 어머니는 손자에게 화장실이 불편하니 요강을 쓰라며 반질반질 닦아둔 요강을 들여놓으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누워 오랜만에 어머니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내 이름 대신 장난스럽게 장 선생이라 부르며 반겨주시던 아버지. 이른이 간 넘은 나이에 천국을 소망하며 세례를 받으신 아버지. 어려운 일 앞에 머뭇거릴 때마다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뭐든 해보라고 힘을 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곁에서 잠든 어머니도 오늘만큼은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시길 바라며 조용히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새벽녘에 잠을 설치며 방문을 나서는 어머니를 보며 잠에서 깬 아내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께 다 못한 효도를 어머니 살아계실 때 꼭 하자고 조용히 약속했다.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늙고 힘이 빠졌을 때 이 아이에게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바라만 봐도 가슴이 찡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란 서로 마음껏 부어줘도 다 전하지 못해 미안하고
어떤 세상의 값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것 같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 어머니가 챙겨주신 것들을 양손 가득 들고 시골집을 나섰다. 어머니를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했다. 겨우 참으며 골목을 몇 발자국 걷다가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아직 대문 앞에 서 계셨다. 나는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만 하고는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다.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소리쳤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 올해 48이 된 두 딸의 아버지다. 일찍 결혼한 탓에 큰딸은 벌써 24, 작은 딸은 22이 됐다. 그만큼 시련도 일찍, 그리고 자주 찾아왔다. 남들이 결혼할 나이에 나는 이혼을 했고 33부터 혼자 두 딸을 키우기 시작했다. 사글세에서 월세로 이사만 10번은 넘게 다녔다. 그 긴 시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버텼다. 다행히 아이들은 잔병 치레 없이 잘 자라줬고 짜증 한 번 크게 부리는 일도 없었다. 그게 늘 감사했다. 아이들이 볼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 대신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위로해주곤 했다. 퇴근 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술 한 잔 기울이는 대신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냥 잘 되겠지. 전에도 그랬듯이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 주문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쌓여 5년 전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와 재혼을 했다. 내 덕인지 아이들 덕인지는 몰라도 아내와 두 딸은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다. 아이들이 나보다 새 엄마를 더 잘 따를 정도로 셋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낸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혼자 몸 혹사시키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야 몸으로 돌아오는 모양이다. 몸에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오더니 결국 최근 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심장으로 2년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다. 여름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 진단을 받던 날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고 그 다음은 아내였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겨우 1년 전에 처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제야 나도 처가라는 게 생겼고 장모님과 처남, 처형들이 생겼다. 그 기쁨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찾아왔다. 심장 판막 수술이 큰 수술인 건 사실이지만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니 담당 선생님을 믿고 의지해 보려 한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소원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돌아온 대답이 아버지가 밥을 비벼 먹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음식을 자주 시켜주지 못하고 직접 차려주다 보니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아이들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지금은 아내가 곁에서 잘 챙겨주는 덕분에 그 습관은 어느새 사라졌다.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직도 아쉽고 미안하다. 그래도 잘 될 거라 믿는다. 전에도 그랬듯이 이건 역시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걱정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수술 잘 받고 나서 꼭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두 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했다고. 그럼에도 건강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커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분들이 그러신다고 했다. 수술 후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나도 그 새로운 삶을 위해 용기를 내보려 한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힘내자. 내 심장 같은 아이들아,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아내야. 사랑한다. 네 번째 사연. 우리 집 남편은 우체국에서 18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 긴 세월을 공직에 바쳤지만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남편은 퇴직만 하면 경비 일을 하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마치 그것이 오랫동안 품어온 소박한 꿈인 양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그런데 막상 경비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루 만에 나오고 이틀 만에 나오기를 반복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눈빛만 봐도 또 그만뒀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수고했다는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경비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지친 기색으로 짜증을 낸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면서도 어린아이 달래듯 말을 건넨다.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 있냐고. 경비 일이란 다 그런 거라고. 막내 아들도 옆에서 좋은 말로 아버지를 이해시키려 애쓴다. 예순이 훌쩍 넘은 어른을 어르고 달래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황당하면서도 화를 낼 수도 없어 그저 참는다. 우리 집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둘이나 있다. 결혼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생활력이 이러니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나는 학교 청소 도우미로 매일 나가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번 내뱉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그 일을 좋아서 다니는 줄 아는 것 같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걸 안다. 남편이 있었기에 새 아들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며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난다. 아이들이 먹을 간단한 김밥을 준비해 놓고 일터로 나선다. 몸은 고되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 학교에 온 지도 어느새 6개월이 흘렀다. 처음 왔을 때는 학교가 크고 일할 구역도 넓어 긴장이 많이 됐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한결같이 친절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어찌나 정겨운지 이제는 이곳이 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 요즘은 고3 수능이 끝나 오전 수업만 하는 탓에 학교가 부쩍 조용해졌다. 텅 빈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든다. 오늘은 2달 동안 이곳에서 공부하던 중국 유학생들이 떠나는 날이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미소로 고개를 숙여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게 전부였는데도 정이 들었나 보다. 차에 오른 아이들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을 시집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이런 걸까 싶었다.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 여자아이들을 보면 괜스레 더 예뻐 보인다. 학교에서 일하며 느낀 건데 여학생들은 참 순수하다. 그 순수함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뭐든 손에 있으면 쥐어주고 싶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써놔도 밉지가 않다. 딸 가진 엄마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예순이 넘은 아줌마에게 매일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이 일터에서 나는 마음이 참 따뜻하다. 힘든 아침을 버티고 나와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환해진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행복하다.